교통사 전문업종 윤앤리의 프로와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또 김프로님 모시고 한번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재준입니다. 자, 오늘 다루의 주제는 최근에 바뀐 약관 개정 내용에 대한 치료비 과일상계, 경상환제 치료비 과일상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예전까지는 피의자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 관계없이 모든 치료비를 보험에서 다 지불을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피의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과실만큼이는 치료 부담을 시킨다 하는 내용이 이번에 이제 개정 내용 주 골자입니다. 예전에 사실 한방병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교통사 환자들 받질 않았는데, 교통 환자들이 돈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우죽순 병원 한방병원도 이 치료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경사 환자들 많이 수용해서 사회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손해를 올리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치료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이 사회 이슈가 많이 됐었죠. 자, 이번에 그 약관이 개정된 주요 취지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 결론적으로 이제 보험회사 공제자의 그 손해율 감소, 손해를 줄이고 회사의 영리를 치닫하는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대상이 되는 환자는 경상 환자라고 해서 일단 특정을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경상 환자라는 것은 어떤 환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상해급수가 시행령이 있거든요. 별표 1, 즉 책임보험 대인배상 1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상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고 나면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보통 골절이면은 4주, 6주, 뭐 이렇게 12주 뭐 등등 진단이 이제 발급이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정은 경상환자 분류는 상해급수 12급, 13급, 14급에 해당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12급은 경추, 요추, 염자, 애상호 스트레스, 그 다음에 13급은 단순한 뭐 고막 파열, 치아 두세 개 파절, 그 다음에 14급은 팔다리 타박상,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들에 한해서 적용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중상 환자에 대한 기준은 이번 약관 개정된 내용에는 별도로 제외사항으로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네, 상해급수 이제 예를 들어서 1급에서 14급까지 이제 부상에 대한 상해급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1급은 이제 척수 손상으로 인한 완전 마비, 이게 1급 되겠죠. 거기에서 11급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11급은 이제 내진탕은 11급이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상해급수 12급에 보면 경추, 요추, 염자, 척추체 관련해 가지고 애상호 스트레스 전문까지 있는데, 애상호 스트레스도 이게 받으면 머리가 내진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상해급수는 의사가 판단했을 때 내진탕이 머리 이 차 운전해들 때 뭐 받쳐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좀 의사가 또 진단서 기재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좀 모호한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논의하고자 하는 거는 12급, 13급, 14급을 환자를 가지고 경상 환자로 보고 보험회사를 공제가 볼 때 나이롱 환자, 속칭 뭐 깨병 환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약관 개정된 내용에 대한 그 시점은 언제 이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작년까지는 이제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올해 2024년 1월 1일 사고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치료비 과일상계에 대한 것이 가장 주요 골자라고 봐지는데, 문제는 지금 진단주수 4주까지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금 치료비를 다 대주고, 이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비 상계를 하고 구상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데, 이 4주에 대한 진단에 대한 기준, 그리고 치료비 상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제가 올 뭐 사고 났다 그러면 올부터 4주까지만 병원에서 입원이든 통원이든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이유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반드시 의사한테 진단서 및 소개서에 대한 추가 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소개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거고, 만약에 서면이 없을 경우에는 4주를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본인이 병원비에 해당되는 가실 비용 부분에 해당되는 그 비용을 하수 조치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진단이 만약에 입원이든 통원이든 필요하다면, 입원 같은 경우는 뭐 마냥 그 치료해 주지는 않고요, 의료기관에서. 다만 이제 입원은 통상적으로 보면 2주 정도는 추가로 발급을 해주고 있는데, 통호 치료 가지고는
의사한테 치료가 계속 자율적으로 필요하다는 속에서만 접촉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주 진단 이후에 추가적으로 치료를 받으려면은 4주가 되기 전에 추가적인 진단을 발급해서 제출해야지만이 추가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만일 예를 들어 가지고 4주 진단이 초과한 이후에도 진단서 발급이 되지 않으면은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병원에다 치료 지불 보증 중지에 대한 공문 형식으로 아마 통지를 하겠죠. 그리고 4주 지난 이후 일정 기간 경과한 뒤에 추가적으로 다시 진단이 발급됐을 때 그 시점부터 해서 다시 치료비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는데, 물론 이제 그 진단이 초진기간 만료 이후부터 해서 치료와 추가 진단이 나온다면은 비록 공백 기간 이후에 진단이 발급되더라도 연속해서 진단 치료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치료비 과실 상계에 대한 가장 포인트가 이 과실의 문제입니다. 그럼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 과실 상계된 부분을 보험사 측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됩니까? 구상을 하게 되는데 뭐 선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구상에 대한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험에서 일단은 가시는 경우는 일단 선처리 해주겠죠. 네. 선처리해주고 이제 그 가실 비율만큼 네. 이 사건은 뭐냐면 차 대 차 사고만 해당되고 보행자라든가 이륜차, 자전거는 해당 사항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정이 이제 부연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인들 봤을 때는 이거 차 대 차가 아니라 뭐 보행자도 되고 사람도 되고 오토바이도 되고 자전거도 되고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큰 틀만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그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내가 이게 보행자가 안 된다, 자전거 안 된다, 오토바이가 안 된다, 이런 사고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 사람하고 자전거, 오토바이는 또 자상이 또 가입이 안 돼 있거든요, 담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처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악순환, 좀 뭐 잘못된 부분이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4주가 되기 전에, 만일 예를 들어 4주 이후에 일정 기간 지나온 뒤에 공백이 생긴 기간 이후에 만약 진단이 발급됐을 때는 그 공백된 진단 기간 내에서는 치료 지불이 안 된다는 그런 우려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추가 진단이 공백된 기간 이후에 발급되더라도 그것이 초진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해서 추가 진단이 발급된 경우에는 소급해서 연결해서 치료비 지불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험사 측에서 4주 진단 이후에 치료비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받는 각서가 있는데, 그것이 치료비 상계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피해자한테 안내를 하고 4주에 피해자 과실인 경우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를 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하나는 피해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본인이 자손이나 자동차 상해가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 있어서 과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 보험사의 자손 자산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험사에 대신해서 구상을 대신한다는 내용에 대한 채권장도에 든 그 각서를 피해자한테 받고 그리고 사건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지금 그 치료비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4주 진단 이후에 과실이 있으면은 전체 과실상계된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나갈 피해 보상 금액이 있으면은 그 금액만큼에 대한 것을 치료비 상계를 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은 피해자한테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만약에 치료비 과실상계 이후에 합의금 지급이 없으면은 그 부분을 피해자 측에 구상하게 되는데, 피해자 측에서 자손이나 자손자 상해에 가입된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장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각서를 받고 그 각서를 대신해서 대의권 행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 제대한 설명 자체가 지금 누락된 부분이, 자동차 상해나 자손이라는 것은 피보험자동차, 쉽게 얘기하면 피해자 본인이 차를 가지고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 난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자손이나 자동차 상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행할 사고 난 경우 아닌 보행자라든지 또는 인좌사고 또는 자손이나 자동차 상해가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사고 났을 때는 구상 자체에 대한 대의권 행사가 자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 자체가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자동차 자손 자산이 가입되지 않는 분들은 그 피해 보상을 이게 받을 수가 없거든요. 금융감독이라든가 이게 개정한 분들이 두리뭉실하게 그냥 마치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것처럼 이게 학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안내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구상이 되려면은
자손이나 자손자 상해에 가입된 사고여야 되고, 그러려면 차대차 사고인 경우에 있어서 해당이 되는데,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고란 것이 차대차 사고만 아니더라도 경상 환자가 12급 14급 환자의 부상이 일어나려면은 차대차 사고 이외에 일반적인 보행자 사고인 경우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다. 그러면은 이거는 자손 자손자 상해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자한테 직접적으로 구상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내용이 여기 언급이 안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 김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한 가지 여기서 지금 문제 해결될 문제가, 그러면 결국 과실상계를 하려면 과실이 결정돼야 되는데, 과실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는 피해자나 또는 상대 가해자를 대신한 보험사 측에 서로가 협의돼서 원만하게 과실을 수긍해야 되는데, 서로 간의 과실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까지 차대차 사고인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사끼리 손해보험협회 구상권 심의위원회 분쟁심의에 올려서 과실에 대한 결정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또는 과실에 대한 부분을 수긍하지 않았을 때는 과실에 대한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과실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앞으로 지금 어떻게 과실 결정할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 숙제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이게 갱상자이다 보니까 과실투표가 책자를 근거로 해가지고 뭐 의견 조율은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에 대해서 뭐 전 회장님 말씀대로 이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손해보험협회 내에 있는 구상금 심의에 또 글씨가 되면 또 몇 달씩 걸려요. 근데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갱상자인데 과연 이게 그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가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막 몇 달씩 걸려가면서. 근데 그게 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민원 제기해봐야 막 그게 자기가 내가 무과실이다 10%, 20%, 30% 뭐 얼마 있다는 것이 이게 명확하게 이게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어차피 보험사끼리 이제 이것도 구상을 할 수 있는 것이 내 자동차 그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게 대물 같은 경우도. 이게 그렇지 않으면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부적인 그 판단에 있어서 각자 그 보험사끼리는 적절한 그 가시비율의 기준 라인을 제대로 명확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걸 좀 당사자들도 또 통보를 미리 안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선 앞섭니다.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상해급수, 여기서 이야기하는 12급에 해당되는 경추요추염자, 이 부분들이 이제 골절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갱상환자, 속칭 나이롱 환자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상자 못지않게 시술 및 수술을 하는 환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동차 이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척추가 손상이 이게 압박이 돼가지고 전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저 상하지가 이게 마비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팡이 휠체어까지 타고 다니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게 12급에 해당되는 경추요추 염자 단순한 그 진단 평명만 근거를 가지고 나이롱 환자다 이렇게 판단해서 분류하는 것은 좀 매우 모순점이 많다. 대학병이든 뭐 노컬이든 어디든 간에 엑스레이부터 의사가 촬영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골절이 있냐 없냐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절이 없는 환자는 뭐 2주 3주 그 판정을 하고, 뭐 갈비뼈라도 있으면 4주부터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신체에 대한 거하고 장애 휴증하고는 좀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목에 대한 것이 이게 신경이 눌리는지 안 눌리는지 이거는 엑스레이 가지고 촬영할 수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한 검사, 뭐 MRI 정도는 촬영을 한 후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 나이롱 환자로 포함해 들어갈 수는 있을 망정,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이 취지가 좀 궁극적으로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런 우려스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약관 개정에 대한 취지 자체에 대한 부분은 모두들 다 환호하고 있습니다. 손해율 개선을 위해서 나이롱 환자들, 특히 경상 환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치료비 과실상계 제도를 도입함에 대해 가지고 불필요한 치료비를 줄이는 그런 제도는 획기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도 완전히 재정비되지 않는 과실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금융감독기관이라든지 보험사 측에서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한 분쟁이 없이 피해자나 모든 부분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경사환자에 있어서 치료 과실상계 제도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김프를 모시고 살펴본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